패는 건 다 널 위해서야. 밥도 제대로 못하는 여편네가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 친정엄마 생신날 저는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 몰래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 뺨을 올려붙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돈을 몰래 빼돌려 처가에 갖다 바쳐? 그런데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건 순간 그 인간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13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지원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회청색이었습니다. 서울의 3월, 겨울의 꼬리가 아직 남아있는 차가운 새벽빛이었죠.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자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숫자가 시린 눈을 찔러왔습니다. 옆에 누운 강태준은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고 목덜미만 살짝 드러낸 채 규칙적으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저주파로 돌아가는 듯한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장에 난 가느다란 균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저 금은 작년 여름에 처음 생겼습니다. 사람을 불러 수리하자고 했을 때 강태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었죠. 물 새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깝게 무슨 수리냐고. 그 후로 지원은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의 가장자리부터 벽 모서리까지 이어진 그 금은 말라 비틀어진 강바닥 같기도 했고 어쩌면 소리 없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5시 15분 드디어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알람을 껐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날렵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터득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강태준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소음은 곧장 하루 종일 이어지는 냉대와 짜증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어제 야근하느라 피곤한 거 안 보여?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런 말들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서 굳이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 억양과 높낮이가 자동 재생될 정도였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바닥에 발을 디디자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로 기어올랐습니다. 3월의 서울이지만 난방은 벌써 끊긴 상태였습니다. 강태준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참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매일 아침 발바닥에서 심장까지 퍼지는 이 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3년 전 홍대 근처 잡화점에서 산 슬리퍼였습니다. 정가 15,000원짜리를 할인받아 7,000원에 샀는데 밑창은 이미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겨울만 더 신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원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실을 빠져나와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침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감싸 안으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방등은 구식 형광등이라 스위치를 누르면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몇 초가 지나서야 파르르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청백색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서늘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장을 봐둔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부 한 모, 배추 반 포기, 대파 몇 뿌리, 달걀 한 판, 오이 2개. 달걀 판을 집어드는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도시락 반찬은 달걀말이와 채소 볶음,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장조림 조금입니다. 지원은 익숙하게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달걀 껍데기가 그릇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걀물을 저으면서 지원은 습관처럼 오늘의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아침 식재료비 약 2,000원,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면 학교 급식비 5,000원 절약, 저녁은 냉장고 파먹기로 해결하고 대파랑 두부만 사면 되니까 오늘의 식비는 8,000원 안으로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은 매일 반복되는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팬 위에서 달걀말이가 노릇하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지원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달걀을 말아 도마 위에 올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 도시락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배추를 썰어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센 불에 볶아 통깨를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절대 눈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을 태우기라도 하면 밥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요. 6시 정각,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원은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강태준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은 밥 같다며 도시락을 질색했기에 매일 아침갓 지은 밥과 국을 대령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된장찌개에 밥, 달걀 프라이 2개, 밑반찬 몇 가지가 기본이었습니다. 어제 불려놓은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었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침실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잠옷차림에 까치집 지은 머리,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스쳐 지나갈 때 밤사이 흘린 땀 냄새와 텁텁한 입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지원은 몸을 옆으로 비키며 계속 국을 저었습니다. 욕실에서 물 틀어지는 소리, 전동 칫솔에 위잉거리는 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강태준의 루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는데 딱 7분, 그 안에 모든 세팅을 끝내야 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밥을 퍼 공기에 담고 숟가락으로 윗면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뚝배기에 끓인 된장찌개를 국그릇에 옮겨 담고 파를 올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달걀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익어갔고 냉장고에서 꺼낸 총각김치, 오이무침,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강태준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그가 밥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된장찌개야? 다른 것 좀 없나? 지원은 행주를 든 채 주방 입구에 서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없어서요. 내일은 마트 가서 갈비 좀 사다가 갈비탕 끓여 놓을게요. 갈비.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갈비 한 근이 얼마인지나 알아?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뭘 사재낄 궁리만 한의원.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행주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식사 예절이라곤 없었습니다. 쩍쩍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을 가득 채웠고 국물을 마실 때는 후루룩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원은 등을 돌린 채 가스레인지를 닦는 척했지만 그 소리는 거친 사포처럼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오늘 약은 있을 거야. 음식물을 씹느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기다리지 마. 네, 알겠어요. 지원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강태준이 뭔가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아껴 써. 회사 사정 안 좋아서 보너스 안 나올 수도 있어. 행주질하던 지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면 됐어.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밥을 입안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 갈아입을 거니까 구두 좀 닦아놔. 어제 흙 묻었더라. 그는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알 몇 개가 그릇에 붙어 있고 수저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으며 반찬 그릇들은 이리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참상을 바라보며 뼛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개수대 안에서 부딪히며 달그락거렸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짜 거품을 내고 온수에 손을 담갔습니다. 매끄러운 도자기 그릇의 감촉과 따뜻한 물의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멍하니 흐르는 물에 거품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7시 20분, 강태준이 정장을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그는 반짝거리는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원이 방금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목을 가다듬는 헛기침 소리를 한 번 내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원은 현관에 서서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집안을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시동 거는 소리,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던 지원은 자신이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유리병 속에서 말이죠. 8시 10분, 이제 그녀도 출근할 시간입니다. 지원은 감색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작년 가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39,000원에 산 옷이었습니다. 재질은 별로였지만 단정해 보여 출근용으로 제격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적어도 아침부터 남편에게 타박받은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굽낮은 구두를 신은 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지며 창백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시멘트 계단을 밟을 때마다 텅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2층 계단 참에는 먼지 쌓인 유모차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2년째 저 자리에 방치된 유모차를 보며 지원은 오늘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인은 왜 저걸 치우지 않을까?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3월 특유의 습기를 머금은 한기였습니다. 지원은 목을 움츠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포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원은 그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며 자신이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존재 말이죠. 지하철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지옥철이라 불리는 6호선 출근길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떠밀리듯 열차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각종 향수 냄새, 땀 냄새, 커피 향, 누군가 먹은 샌드위치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정차역을 세웠습니다. 대흥, 상수, 광흥창 학교까지 5정거장. 앞으로 15분 동안은 눈을 감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 공립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동쪽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옅은 갈색 나무 바닥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28개의 작은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아이들의 서툰 그림과 만들기 작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집, 무지개색 해바라기, 그리고 긴 머리에 눈웃음을 치는 선생님을 그린 크레파스 그림까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쌤. 저 오늘 딸기 가져왔어요. 드세요. 선생님, 어제 수학 숙제 검사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지원은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안녕, 어서와 고마워, 책상에 올려둬 그럼, 다 봤지? 아주 잘했던데? 교직 생활 10년 차, 10년 전 사범대를 갓 졸업한 28살의 그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난 그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호감형의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안개꽃 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화려한 꽃은 부담스러울까 봐 소박한 걸로 준비했다고. 그 말이 좋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의자를 빼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고 야근할 때 커피를 사다 주며 평생 잘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남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을 때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옥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무슨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었어. 오늘 공개 수업 있는 날이잖아요.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많이 오시니까 잘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 공개 수업. 지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학사가 참관하는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며 신신당부했던 그 수업. 어젯밤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다가 강태준이 스탠드 불빛이 밝다고 타박하는 바람에 불빛을 최대한 줄이고 눈이 빠져라 교환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정엄마 박영숙 씨의 65번째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어려서부터 매년 엄마 생신 때면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박봉의 초임 교사 시절에도 반차를 내고 동대문구의 낡은 임대 아파트로 달려가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엄마가 뜨끈한 국물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하는 게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강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엄마 생신이라 반차 내고 좀 다녀올까 해서요. 설거지하던 등 뒤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동대문. 거길 언제 갔다 와? 당신 오늘 공개 수업이 있다며? 수업은 오후니까 오전에 잠깐 가서 점심만 차려드리고 오려고요. 가서 뭐 하게? 그 좁에 터진 임대 아파트 부엌에서 뭘 해 먹겠다고. 그냥 돈이나 좀 붙여드려. 그게 훨씬 낫지? 하지만 됐다니까. 왔다 갔다 차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송금해. 그게 효도야. 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교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고 있지만 지원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교직원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식어버린 달걀말이는 가장자리가 딱딱해졌고 채소 볶음은 물이 생겨 눅눅했지만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나오는 매달 15만 원의 급식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한 끼에 5,000원에서 7,000원이 나가지만 도시락을 싸면 그 돈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하면 매달 12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월급은 물론이고 지원의 월급까지 관리하며 그녀에게는 고작 20만 원의 용돈만 주었습니다. 가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나 뭐라나. 여자는 재테크를 모르니 남자가 관리해야 돈이 모인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식비는 달랐습니다. 급식비는 월급 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강태준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지만 점차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비상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년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두면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찾아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장소는 옷장 깊숙한 곳, 생리대 박스 안이었습니다. 여성용품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강태준의 성격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5만 원권 지폐를 차곡차곡 접어 생리대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비운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 15분 후 공개 수업까지는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엄마의 계좌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체 금액 100만 원. 지원의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00만 원 후 도시락을 싸다니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홀로 미역국을 드실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거라도 보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죄송해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지체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된 거야? 못 찾아뵙는 불효를 돈으로라도 때우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송금 버튼 하나가 10년간 위태롭게 유지해온 결혼 생활에 뇌관을 터뜨리게 될 줄은. 오후 공개 수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학사는 지원의 수업 방식이 창의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교감 선생님의 입꼬리도 귀에 걸렸습니다. 퇴근길 동료 교사들이 축하하자며 학교 앞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지원쌤,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장학사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학교 평가는 지원쌤 덕분에 걱정 없겠네.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 신경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받으셨을까? 메시지는 보셨을까? 5시 반, 핑계를 대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와 있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 돈 잘 받았다. 엄마 혼자 생일 보내는 거 익숙해서 괜찮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마음 써줘서 고맙다. 오늘 엄마가 소고기 듬뿍 넣고 미역국 끓여서 아주 배불리 먹었단다.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 지원은 액정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타자가 서툰 엄마가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을 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청렴결백한 검사로 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지냈지만 뒷돈은커녕 청탁 한 번 받은 적 없는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퇴직을 앞둔 지금도 30년 된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단열이 안 돼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고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그 좁은 집에서 홀로 생일상을 차리셨을 엄마. 지원은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엄마를 안아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처가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장모님은 검사 출신이라면서 왜 그렇게 사셔? 융통성이 없으신 거 아니야? 라며 비아냥거릴 때마다 지원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인파를 뚫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이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야근한다고 했지만 그의 귀가 시간은 언제나 제멋대로였으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었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센서 등이 깜빡거리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4층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쿵, 쿵, 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압적인 소리. 지원은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야근한다더니 벌써 온 거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5층 계단참에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강태준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왔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야근한다고 왜 벌써? 너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맹수처럼.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묻는 거냐고. 지원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수업, 카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 강태준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 내가 받는 거 잊었어?
오늘 낮에 장모님한테 100만 원 쏘셨더만. 아. 지원의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혼 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지원의 통장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강태준의 번호로 설정해 둬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돈이에요. 지원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학교 급식비 모아서 엄마 생신이라. 내 돈. 강태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버는 돈도 다 내 돈이고 집안 돈이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감히 큰 돈을 뒤로 빼돌려? 훔친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먹고 모은.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묵직한 손바닥이 지원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지원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강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놨더니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 그것도 모자라 그 돈을 처가에 갖다 바쳐? 너 내가 우습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낯선 괴물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와. 강태준이 지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지원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질질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강태준은 지원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풀어 던졌습니다. 무릎 꿇어. 지원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안 들려? 무릎 꿇고 빌라고. 강태준이 다시 손을 치켜들자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웃기고 있네? 강태준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너 이거 말고 또 숨긴 돈 있지?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생리대 박스. 348만 원. 그 찰나의 흔들림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구나. 어디야? 말 안 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찾지? 강태준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당탕탕. 옷장 문이 열리고 서랍이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기어서라도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강태준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빙고. 이야, 아주 기상천외한 곳에다 숨겨놨네. 생리대 박스. 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생리대 박스를, 다른 한 손에는 5만 원권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300. 400은 되겠는데? 얘야, 한지원. 너 무서운 여자다. 나 몰래 이만큼이나 챙겨놓고 시치미를 뚝대. 그거 제 돈이에요. 돌려주세요. 지원이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강태준은 돈 뭉치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압수야. 괘씸죄로. 그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식비 들어오는 통장, 당장 해지하고 내 명의로 돌려놔. 한 번만 더 딴짓하다 걸리면 그땐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줄 알아? 그는 담배를 하나 물더니 유유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원은 텅 빈 생리대 박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퉁퉁 부은 뺨에 얼음찜질을 하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강태준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비밀번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과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월급 470, 생활비 250. 그런데 왜 매달 돈이 없다고 징징댔을까? 사라진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화면을 스크롤하던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출금 300만 원, 출금 50만 원,
수많은 입출금 내역, 카지노, 도박. 그녀가 도시락을 싸 먹으며 1,000원, 2,000원 아낄 때 남편은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뺏긴 300만 원도 결국 저 카지노 슬롯머신 구멍으로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원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였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가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돈 씀씀이가 너무 커서.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 때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도박이니 뭐니 몰아세우면 어떡하니? 네. 하지만 액수가. 그리고 너 친정에 돈 빼돌리다 걸렸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태준이한테 다 들었다. 내가 딴주머니 차고 도망갈 궁리했다면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아들 등골이 휜다. 휘어. 시누이한테도 말했더니 기가 막혀 하더라. 너 처신 똑바로 해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월드. 그들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소한 일로 또 사단이 났습니다. 양말을 제때 빨아놓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강태준은 욕실에 있던 물바가지를 들어 지원에게 끼얹었습니다. 쫙! 차가운 물이 지원의 머리와 옷을 적셨습니다. 얘야, 너 정신 안 차려?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때리면 약값 나가니까 참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왔지? 내놔. 이번에 내가 좀 일어서 메꿔야 하니까. 지원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착취였습니다. 지원은 욕실 문가에 서서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생활비는 아직. 생활비,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아끼는 건 자신 있다며? 기왕 아끼는 거 며칠 동안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버텨보지 그래? 죽기야 하겠어? 지원은 입을 열어 뭐라 말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목구멍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어. 강태준이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사양 않고 내가 직접 가져갈까? 줄게요. 지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급여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카드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 외에는 단돈 1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강태준은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힐끔 확인하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잖아요. 누가 몰라서 물어? 내 입으로 말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대라고. 87만 415요. 지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그녀의 생년월일 6자리 숫자였습니다. 됐어. 꼴싸 나오니까 썩 꺼져서 씻기나 해. 물 뚝뚝 흘리면서 재수없게. 강태준은 손을 휘휘 내젓고는 다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원은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거센 물소리가 그녀의 흐느낌을 감춰주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샤워기 물과 섞여 하수구 구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따뜻했던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물에 퉁퉁 불어버린 손가락 피부는 마치 젖은 헌 헝겊 조각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강태준의 코골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짧게 반짝였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깰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것은 친정엄마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원희, 자니? 엄마가 잠이 안 와서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요즘 별일 없지? 학교 일은 많이 안 힘들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지원은 그 짧은 몇 줄의 글자를 읽어내려가다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다시 지웠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얼른 주무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협탁에 내려놓은 지원은 몸을 돌려 강태준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려 마치 고치 속의 숨은 번데기처럼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태준의 돈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도박판에서 운이 다했는지 밖에서 돌아올 때면 그의 얼굴에는 늘 짙은 패배감과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미 석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상납했고 집에 있던 비상금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낼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 급식비 따로 나오는 거 있잖아. 또다시 돈을 잃고 들어온 강태준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어딨어? 내놔. 그건 이미 다 썼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강태준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관리비가 연체되어 전기가 끊긴다는 독촉장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찾아 쓴 돈이었습니다. 없다고 강태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 저번처럼 또 딴 주머니 찾지? 저번엔 생리대 박 쓰더니 이번엔 어디야? 쌀통. 아니면 베개속? 정말 없어요. 맹세해요. 맹세. 강태준이 코웃음을 치더니 순식간에 지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하는 맹세가 돈이 되냐? 돈 안 내놓으면 또 맞을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목을 조르는 악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까맣게 전멸했습니다. 지원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허공을 향해 손발을 휘저었습니다. 입에서는 컥 하는 괴로움 섞인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러지 마요, 제발. 그럼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오라고. 강태준이 손을 놓자 지원은 바닥으로 힘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덜미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방금 일어난 일이 악몽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500만 원 만들어 와. 강태준이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못해오면 그땐 진짜 끝장날 줄 알아. 그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지원의 몸이 움찔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도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월급 통장은 텅 비었고 급식비 통장도 바닥났습니다. 돈이 될 만한 폐물이나 가방은 이미 강태준이 다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당장 내일 장을 볼 돈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목에는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원희 너 살 빠졌구나. 밥은 먹고 다니니? 눈 밑이 퀭한데 무슨 걱정 있니? 엄마는 늘 딸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런 몰골을 엄마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미세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지원은 잔이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억눌러왔던 울음이 기어이 목구멍을 비집고 터져나왔습니다. 원아, 너 오니? 무슨 일이야? 말해봐.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부드럽고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아,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누구니? 검사잖아. 무슨 일이든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욕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갈라져서 형체조차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듣고 있다. 엄마 그 사람이 나를 때려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아마도 3, 4초 정도의 정적이었지만 지원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지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지금 당장 짐 싸서 택시 타고 엄마 집으로 와. 나머지 일은 내가 신경 쓸 것 없다. 엄마가 처리한다. 박영숙 씨가 전화를 끊는 손길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구의 작은 임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음소거된 뉴스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과 읽다 만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까지 딱 반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퇴 계획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내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20살에 아비를 잃고도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 묵묵히 모든 걸 감내하며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투정 부린 적 없던 착한 딸이 어떤 놈에게 맞고 있었다. 박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대문이 밤은 고요했습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닦고 엄마 손을 잡고 검찰청에 따라오던 5살 배기 지원이 늦은 밤까지 엄마 사무실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던 아이. 엄마 일하느라 힘들지? 나는 괜찮아 애라며 의젓하게 웃던 아이. 지원이 교사가 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그녀는 딸이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평범하고 안온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박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던 그 목소리. 그 사람이 나를 때려요. 그 한마디에 박영숙의 심장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35년을 검사로 살았습니다. 살인, 횡령, 강간,
사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목격했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은 무쇠처럼 단단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맞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 무쇠 같던 심장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딸이 다쳤다는 것이고 내 딸을 다치게 한 놈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쌓아온 그녀의 인맥이 고스란히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 은행 지점장, 기자 이름 하나하나가 곧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있는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영숙이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급하게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지난 5년치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그리고 출입국 기록까지 싹 다 뽑아줄 수 있나? 이름은 강태준, 주민번호는? 사흘 뒤, 박영숙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A4 용지로 좋기 2cm는 되어 보이는 분량이었습니다. 종이마다 깨알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카드 명세서, 여권 출입국 도장 사본, 그리고 더 은밀한 곳에서 입수한 자료들까지. 카지노 콤프 사용 내역, 대부업체 차용증 사본.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강태준. 40세, 서울 거주. 무역회사 과장. 세후 연봉 약 5,600만 원.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태준의 계좌를 스쳐 지나간 돈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소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내국인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하이원 리조트였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가관이었습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인 카드를 꽉 채워 쓰고 있었고 리볼빙 이자만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박영숙의 손을 떨리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의 장부였습니다. 강태준은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그것도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이른바 꺾기라 불리는 살인적인 고리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빚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발견한 종이 한 장, 그것을 본 순간 박영숙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강태준이 2년 전 한 대부업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보증인 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 서명란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건 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의 글씨는 둥글둥글하고 반듯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서명은 날카롭고 조잡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이 놈은 내 딸을 속이고 때린 것도 모자라 딸의 인생까지 빚더미에 저당 잡혀 놓았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은 법적으로 보증인인 지원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박영숙은 돋보기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미간을 꾹 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공소장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영숙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온화했습니다. 아니, 비굴하게 들릴 정도로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강서방, 나야. 장모. 듣자 하니 요즘 우리 원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다며?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중간에서 다리 좀 놓아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둘이 같이 나와. 전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예민했나 봅니다. 그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동대문에 향토정이라고 아주 오래된 한정식 집이 있어. 거기로 와의 사돈 어른들도 모시고 오게. 다 같이 얼굴 보고 화해하면 좋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점심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질 모양이었습니다. 토요일 정오, 동대문구 향토정.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식당은 낡았지만 지역 유지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누렇게 바랜 벽지,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숯불갈비 향이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헐렁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굽낮은 단화까지 신어 영락 없는 동네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기운은 완벽하게 갈무리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보리차를 따르며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2시 5분 전 지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원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목에 난 손자국은 스카프로 가렸지만 눈동자의 서린 공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서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주춤거리더니 이내 힘겹게 발을 떼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앉아라. 박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가 있잖아. 지원은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이 눈치라도 채면. 눈치, 박영숙이 픽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데 눈치챌 게 뭐 있니? 지원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2시 정각, 강태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노부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의 부모였습니다. 시부모는 꽤나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보라색 재킷을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고막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밥을 사신다니요. 저희가 사야죠. 며느리 얻어놓고 제대로 대접도 못해 드렸는데.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은 지원의 옆에 앉아 보란듯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정한 남편의 손길이었지만 지원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박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와 밑반찬을 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돌솥 비빔밥과 해물 순두부찌개를 날랐습니다. 식탁 위는 금세 푸짐한 음식들로 가득 찼고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겉보기엔 화목한 가족 식사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자, 드시죠. 이 집 비빔밥이 아주 별미입니다. 박영숙이 권하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쩝쩝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습니다. 반찬을 뒤적거리며 직원 좀 짜네, 직원 덜 익었네 하며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옆집 며느리 흉까지 숟가락질만큼이나 입놀림도 바빴습니다. 지원은 밥알을 새듯 깨작거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박영숙은 그들이 배를 어느 정도 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방.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당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강태준의 귀에 꽂혔습니다. 내가 우리 원희한테 듣자 하니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던데. 강태준이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하더니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장모님. 연말이라 실적 압박도 있고 접대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다. 허허. 그럼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가 내조를 잘해야죠. 남편 바가지나 긁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언제 바가지를 지원이 작게 항변했습니다. 됐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어른, 젊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태준이가 속이 깊어서 금방 풀 겁니다. 그렇습니까? 박영숙이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다 칼로 물베기인가요? 강태준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박영숙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서, 카드 연체 독촉장, 그리고 결정적인 사채업자 차용증과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 식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이걸 어떻게. 박영숙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서방, 내가 검사 밥 먹은 지 35년이야. 증거 수집하고 팩트 체크하는 게 내 평생 직업이었다고. 자네가 저지른 짓들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을조렸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카지노에 꼬라박은 돈이 4천만 원이 넘어.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원금만 2억이고. 그것도 모자라 내 딸 몰래 인감도장 파서 1억 5천 빚보증까지 세웠더군.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할 말 있나? 강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 변명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뻐끔거리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습니다. 태준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너 회사 잘 다닌다며? 연봉도 올랐다며? 이게 다 뭐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박영숙이 싸늘하게 비소했습니다. 설명해보게. 카지노에서 탕진한 게 아니라고 할 텐가? 아니면 내 딸 이름 도용해서 사채 쓴 게 아니라고 할 텐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조된 보증계약서를 강태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서명, 자네가 위조한 거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추궁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 박영숙이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그리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를 받고 있어. 이건 형법과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이야.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관인이 찍힌 고소장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순간 강태준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장모님, 그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빚도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원이한테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요.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아이고, 우리 태준이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 봐서라도 봐달라고요. 박영숙이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샌드백처럼 때릴 때 사위로서 봐달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내 딸 이름 팔아먹고 사채 쓸 때 가족이니까 봐달라는 생각은 안 드셨냐고요. 그녀의 호통이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딸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까지 뺏어다가 도박판에 갖다 바친 놈입니다.
내가 3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넣었지만 내 식구라고 봐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박영숙입니다. 지금 향토정에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강태준 씨, 사문서 위조, 사기,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지원이 내가 말 좀 해줘 나 좀 살려줘 여보.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볼을 쥐어짜듯 움켜쥔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강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식당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번쩍이는 은색 수갑이 강태준의 고급 정장 소매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안 돼. 이거 놔요. 내 아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비키십시오.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 강태준은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는커녕 지독한 원망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당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강태준의 구속과 함께 모래성처럼 위태롭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문은 발빨랐습니다. 멀쩡한 대기업 과장이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의 아내 명의를 도용해 수억 빚을 진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친구라며 어울리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회사에서는 즉각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구속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부모가 사는 낡은 빌라 현관문에는 하루가 멀다고 붉은색 낙하로 욕설이 휘갈겨졌습니다. 돈 갚아, 사기꾼 가족. 험상궂은 남정네들이 집 앞을 지키고 서서 침을 뱉고 위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알아누웠습니다.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박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저 깡패놈들이 우리 집 대문까지 뜯어갈 기세예요. 며느리가 보증 섰다면서요. 며느리 보고 좀 해결하라고 해주세요. 박영숙은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인터폰으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보증계약서는 당신 아들이 위조한 겁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래도 서류에 이름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안 따지면 법대로 해야죠. 박영숙은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둔 내용증명 사본 한 장을 문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했고 위조 사실 입증하는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도 내용증명 다 보냈고요. 다시는 우리 원희한테 빚 갚으라는 소리 못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돈 받고 싶으면 구치소에 있는 당신 아들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세요. 지원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파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혼수 비용과 강태준이 갈취해간 자신의 비상금, 그리고 지난 10년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유책 사유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진단서, 도박 내역, 사문서 위조 판결문까지 모든 증거가 지원의 편이었습니다. 3개월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며 강태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태준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압류당한 월급 통장과 낡은 중고차 한 대뿐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강제 집행하여 지원에게 우선 배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던 날, 지원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지옥이 종이 한 장으로 보상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유였습니다. 강태준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마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라 아들을 보러 올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감된 지 한 달째 되던 날, 강태준에게 엽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남산타워 야경이 인쇄된 평범한 관광 엽서였습니다. 뒷면에는 발신인 이름도 없이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100만 원, 내가 3년 동안 점심값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 그는 그 글씨체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엽서를 쥐고 간방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을 들키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때리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오래 속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추악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첫 여름, 지원은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교실, 복도, 출근길, 지하철역, 서울의 모든 풍경 속에 지난 10년의 악몽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개발도상국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산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지원은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요. 지원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응.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미안해요. 박영숙이 책을 덮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긴. 자식 일인데. 그녀는 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아. 엄마가 직업병이라 한마디만 할게.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사람 만나거든 겉모습만 보지 말고 꼭 신용조회부터 해봐라. 알았지? 지원이 멍하니 있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하지만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검사 같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 사람 속은 몰라도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 박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잡혔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지원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에게서 나는 익숙한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행복해질게요. 꼭. 지원이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은 배웅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영숙은 딸의 여권을 챙겨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도착하면 바로 카톡하고. 알았어요,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엄마 눈엔 아직도 5살이야. 박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은 그런 엄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엄마의 등이 품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지원이 출국 심사대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박영숙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은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출발해요. 사랑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헐헐 날아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회색빛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태양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 나의 지옥. 안녕, 나의 서울.
1년 뒤 3월 23일. 박영숙 씨의 66번째 생일. 은퇴 후 맞는 첫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혼자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볶고 불린 미역을 넣어 푹 끓인 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조각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일렁이며 고요한 식탁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소원을 빌고 눈을 떠 촛불을 끄려는 찰나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택배인가?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문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고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그곳에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단발머리, 헐렁한 셔츠 차림.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단단하고 맑은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올해는 송금 안 하고 직접 몸으로 때우러 왔어. 원아. 박영숙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가 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모녀를 비췄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엄마의 등 뒤로 식탁 위 촛불이 꺼지지 않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가을날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인터뷰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여성들의 희망으로 다시 봄 쉼터센터장 한지원의 이야기. 기사 속 사진에는 서울의 한 여성 쉼터 간판 앞에 선 지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고 강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네. 제가 도시락을 싸다니며 3년 동안 모은 돈이 딱 100만 원이었거든요.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돈을 지키려고 소리를 냈고 그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사 말미에는 흐릿한 스크린샷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눌렀던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받는 분 박영숙 금액 100만 원 메모 엄마 생신 축하해요 죄송해요. 그날 밤 지원은 퇴근 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 엄마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그치. 실물보다 낫지? 지원이 장난스럽게 대꾸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예전에 자신처럼 숨죽여 울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도망쳐도 된다고. 살아남으라고.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